차마 당당히 책장에 꽂지 못하고 침대 밑에 혹은 옷장 깊숙이 숨겨야 하는 책. 여러분의 은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금단의 유혹. 오늘의 특종. 대놓고 읽어보자. 금서 10부입니다. 때로는 너무 낯뜨거워서, 때로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혹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유로 희대의 문제작이 된 명작들. 지금부터 대놓고 읽어보겠습니다. 저주를 부르는 금단의 책. 1999년 미국 미시간주에서는요, 이 책을 두고 아니 어떻게 이런 책을 우리 아이들이 읽게 할 수 있죠? 또 2019년 미국 테네시주에선 아니 이건 저주를 부르는 책이에요. 아이들을 읽고 악령을 불러내면 어떡할 겁니까? 뿐만 아니라 2000년 영국 켄트, 2007년 아랍에미리트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저주와 악령을 부른다는 이유 등으로 이 책을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악령을 불러낸다고요? 신비롭고 이교도적인 어떤 내용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세계 각지에서 금서로 지정한 이 책은 바로 1997년 첫 시리즈 출간 이후 전 세계에서 무려 5억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조앤 K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영화로도 제작되며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해리포터 시리즈. 그런데 출판 직후부터 논란에 휩싸이며 금서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종교학교의 학부모들은 해리포터 속의 마법을 다루는 마법사와 마녀가 아이들을 현혹할 뿐 아니라 마법과 주술에 심취하고 악마를 숭상할 수 있다며 항의했던 건데요. 뿐만 아니라 해리포터엔 아브다 케다브라, 크루시오, 임페리오 이렇게 일명 3대 저주 주문이자 금지 주문이 등장하는데요. 2019년 미국 테네시주의 종교학교에선 실제 퇴마사에게 자문을 구한 끝에 책 속의 저주 주문들이 실제로도 저주를 부를 수 있다고 주장. 아이들이 책을 읽지 못하도록 교내 도서관에서 퇴출했습니다. 부모 마음은 알겠는데 저게 너무 지금 검증도 안 된 얘기잖아요. 사실. 이건 조금 너무 심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SF 이런 거 다 보여주지 말아야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해리포터 시리즈는요, 미국 도서관협회에서 가장 많은 금서 요청을 받은 책으로 선정. 2016년에 미국 시사주간지가 금서주간에 발표한 역대 대표 금서 10권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작가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저렇게 공들여 쓴 책인데 이렇게 금서 요청이 저렇게 많으면.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K 롤링은요, 네. 금서 목록에 오르는 일은 오히려 대단한 관심의 반영이라고 생각해요. 라며 쿨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익스펙토 패트로눔. 제가 유령을 물리치는 수호신을 불러드리는 주문을 외쳐드렸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저주와 악령 걱정 없이 재밌게 독서하세요. 이번 특종은요, 미국 문단에서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책입니다. 아직도라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무슨 내용이길래? 자, 이 책을 각각 다르게 해석한 양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요즘 시대엔 드물게 베푸는 기쁨과 진실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책은 성차별을 조장하고 맹목적인 모성애를 강요하는 시대 최고적인 책이라고요. 자, 이렇게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금서 논쟁 중인 책의 정체. 바로 쉘 실버스타인이 쓴 그림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소녀를 위해 자신의 열매, 가지, 밑동까지 내어주는 한남의 헌신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권장 도서로서 또 많은 어린이들이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8년 미국에서는 성차별 도서로 분류, 콜로라도 도서관의 금지 도서 목록에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자,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She is likewise happy to give him her branches and later her trunk. But then time passes and the boy forgets about her. 나무를 허라 그랬구나. 자, 이렇게 영어로 쓰인 원작에서는 이 나무를 she, 이 그녀라는 뜻의 여성형 대명사로 표기했는데요. 그러네. 이 일각에서는 소설 속의 나무를 엄마, 소녀를 아들로 해석한 게 많았고요. 여성인 나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타적인 기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금서 조치를 내린 겁니다. 이 책이 출판된 것은 1964년. 하지만 금서로 지정된 것은 20년도 더 지난
1988년인데요. 자, 왜 그때서야 논란이 되었느냐? 자, 미국에서는 7, 80년대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추구하는 여성 운동이 절정을 이뤘습니다. 자, 사람들의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뒤늦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을 하고 해석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미국 문단에서 여전히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한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고요. 아동도서에 좋아하는 목록과 가장 선호하지 않는 목록, 이 모두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자, 다음 특종 역시 성차별적인 이유로 금서가 된 책인데요. 자, 그런데요, 이 책의 성차별 근거는 앞의 것과 조금 다릅니다. 여성이 주인공인 이 책에 대해서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공립도서관 사서는요. 여자가 세상을 구한다니 말도 안 돼. 이런 불경스러운 책은 우리 도서관 책장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1928년도에 이 책을 금지시켰고요. 28년도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오히려 이제 반대되는 의식을 그때는 갖고 있었던 거죠. 미국 플로리다주 공립도서관의 사서인 도드 역시 이 책은 너무 부도덕해요. 아이들에게 이 책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요. 뭔데? 라며 공개적으로 모든 도서관 사서들에게 경고, 반드시 피해야 할 책, 절대 구입해서는 안 될 책 목록에 이 책을 포함시켰습니다. 야, 이게 뭐냐 되게 궁금하네. 근데 미국 고전이야. 고전. 힌트. 여자가 리더고 등장인물들이 때려 다녀. 근데 이 멤버를 여자 주인공이 영입을 해. 도로시가 나와, 도로시. 앨리스. 그거 이상한 나라 앨리스. 그거 이상한 나라 앨리스. 아니다. 뭐지? 앨리스가 주인공, 도로시가 주인공이야. 도로시가 뭐 이렇게 호수아비 나오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오즈의 마법사. 그렇지. 근데 너무 헷갈리네. 이상한 나라 앨리스는 뭐지? 자, 도서관 사서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장관, 교육자들까지 너무 혐오했던 이 책은 바로 1900년에 출판된 라이먼 프랭크 바움의 동화 위대한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왜 불경스럽다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자, 이 책이 금서가 된 이유, 위대한 오즈의 마법사는 캔자스 농장에 살던 소녀 도로시가 회오리에 휩쓸려 신비한 나라 오즈에 도착.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사자와 함께하는 모험을 그린 어린이 동화인데요. 문제는 주인공이 도로시였다는 겁니다. 처음 출판된 19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여성 인권은 바닥을 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순종과 복종을 강요. 그런 시대, 남자도 아닌 10대 소녀가 영웅, 이 리더라는 설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남성들의 어떤 권위주의 의식 때문에 이걸 네. 금서로 지정을 한 거군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시대에 이 도로시 같은 캐릭터를 써낸 저 작가가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앞서가신 거죠. 정말 많이 저 앞서가셨네요. 시대. 그렇습니다. 위대한 오즈의 마법사 작가인 프랭크 바움이 도로시를 이렇게 진취적인 여성으로 그리게 된 건 19세기의 유명 여성 운동가인 장모님 마틸다 게이지의 영향이 컸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권유로 글을 쓰게 되고 당시 문제작이었던 위대한 오즈의 마법사를 출간한 프랭크. 한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지만요. 위대한 오즈의 마법사는 출판 이후 14편의 시리즈가 나올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고요. 뮤지컬, 영화, 또 만화로도 각색. 도로시는 새로운 여성 리더의 희망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45년) 스웨덴에서 이 책이 처음 출간됐을 당시 사람들은요. 이런 저질 책을 아이들에게 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이 책 읽고 우리 애가 학교도 안 가면 책임질 거예요? 라며 유해서적이라 비난. 결국 이 책은 금서가 됐습니다. 굉장히 그 학부모들의 반응이 세네. 그러니까 스웨덴은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도 저런 반응을 보였다는 게 굉장히 어떤 이슈가 됐던 책인가 봐요. 우리에겐 말괄량이 삐삐로 잘 알려진 스웨덴 동화 삐삐롱 스타킹입니다. 그 삐삐요? 이거는 뭐 너무 많은 콘텐츠로 나왔잖아요. 여기 사실 우리가 어릴 때 인형으로도 갖고 놀고 동화로도 읽고 저것도 만화도 나오고. 만화 영화로 나왔었어. 삐삐롱 스타킹이 한때 금서가 된 이유 다름 아닌 주인공 삐삐가 굉장한 장난꾸러기에 아무도 못 말리는 말괄량이었던 거죠. 에이 너무한다. 그렇다고 금서는. 근데 뭐 그렇다면 금서야 돼. 무전 취식하잖아 남의 집에서. 이해하면 나이 든 겁니다. 아니 뭔 죄야. 걷어주고 먹여주고 다 야, 했는데. 우리 오기자 나이 들었네. 아니 그렇거든. 오기자 이게 나이 금서는 들었어. 이거는 무전 취식이야. 왜 손을 떨어요? 다음 기사가 당시 어른들을 경악해 한 말괄량의 삐삐의 활약상을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말 데려가도 돼요?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원숭이는요? 그것도 물론 안 되지. 그럼 난 절대로 학교에는 안 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삐삐에게는 말을 공중으로 번쩍 들어 올린다든지 버릇없는 사내아이나 나쁜 어른들을 던져버리는 초인적인 괴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만 첫 번째 뿐이야. 아, 얘 기억나. 기억나. 저 머리 스타일. 제 얼굴도 기억나. 오! 자, 이렇게 삐삐롱 스타킹은 출간 당시 스웨덴 국민들의 핍박을 받았지만요. 시대가 흐르며 세계 각국에서 출판,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되며 이제는 전 세계가 사랑하는 대표적인 아동 문학 작품이 됐습니다. 2002년 삐삐롱 스타킹의 저자인 린드그렌이 세상을 떠나자 스웨덴 정부에서는 그녀를 추모하고 기리는 의미로요. 그녀의 이름을 딴 문학상,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을 제정. 이 상은 일명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며 아동문학계의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방금 소개한 삐삐롱 스타킹과 비슷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당시 어른들은 아이들 교육상 큰 문제가 될 불온 서적입니다. 이렇게 불량한 책을 보고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불온서적이라 지탄받았던 이 책은 바로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알 수 없는 김수정 작가의 만화 아기 공룡 둘리입니다. 나 진짜 어릴 때는 진짜 둘리 보는 재미로 살았는데. 맞아. 1983년 만화 잡지 보물섬을 통해 연재를 시작한 아기 공룡 둘리. 1억 년 전 외계인의 초능력으로 돌연변이 공룡이 된 둘리가 빙하 타고 내려와 도봉구 쌍문동 고길동 집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둘리가 완전 사고뭉치죠. 자택 침입의 무전 취직이지. 그렇죠. 기물 파손은 특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른들 약 올리는 건 취미고요. 고길동 집에 돈 한 푼 안 내고 얹혀 살면서 잿더리를 가져오라는 고길동의 심부름에 공손히 잿더리를 대령 하기는 무슨 발로 휙 차버리고요. 고길동의 저 허탈한 표정을 보십시오. 발로 이렇게 세워서 툭 굴리지. 네. 야, 금방지네. 둘리 친구인 도은호는 급기야 어른인 고길동 아저씨를 길동아라고 부르며 반말을 합니다. 일동차. 일부 둘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었지만요. 어린이들에게 폭풍 지지를 받았던 아기 공룡 둘리는 결국 국민 만화의 등극, 우리 추억과 함께하는 영원한 친구가 됐습니다. 무시무시한 모모의 실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연합군 사령관들은요. 이 책에서 잔인한 나치즘이 생겨난 거야. 사람들이 절대 이 책을 읽어서는 안 돼. 뿐만 아니라 1990년대 미국 애리조나주와 플로리다주에서는요. 여성을 불태우고 토막 살해하고 식인까지 하다니 이 책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성차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세계관을 주장한다며 이 책을 금서 조치시키기도 했습니다. 야, 뭐지? 아, 이게 내용만 들으면 지금도 좀 위험해 보이는데. 자, 이 잔혹한 베스트셀러의 정체, 바로 그림 형제의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1812년 그림 형제가 독일 각 지방에서 수집한 민담을 책으로 엮은 민담집으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설공주, 신데렐라, 헨젤과 그레텔 등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동화들의 원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아름다운 동화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원작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설공주에서 평소 백설공주를 질투하던 왕비는 백설공주를 죽이고 폐와 간을 가져오거라. 정말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하지만 사냥꾼이 백설공주를 가엾게 여겨 대신 멧돼지의 폐와 간을 가져왔고요. 그것을 백설공주의 것이라 여긴 왕비는 본인이 직접 먹어치웁니다. 어머나. 또 다른 이야기인 신데렐라에서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신데렐라가 흘린 구두를 가지고 왕자가 신데렐라의 집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응. 하지만 의붓 언니들에겐 신데렐라의 구두가 너무 작았죠. 그러자 계모는요. 어차피 왕비가 되면 걸어다닐 일이 없으니 발가락을 잘라서 구두를 신어. 아우. 하지만 결국 신데렐라와 왕자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왕자와 결혼한 신데렐라는 복수를 결심. 신데렐라가? 그렇습니다.
절름발이가 된 의붓 언니들에게 비둘기를 보냈고요. 비둘기가 의붓 언니들의 눈을 쪼아서 실명을 시켜버립니다. 이야, 이건 뭐 하도 고운데 완전 고어물이에요? 나는 이거는 와 절대로 난 우리 딸한테 읽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해. 아, 그렇지 못 읽어주죠. 네. 근데 이 그림 형제는 왜 이렇게 잔혹한 동화를 쓴 거예요? 사실요, 이 그림 형제는 그림 작가도 아니고 동화 작가도 아닌 언어학자이자 문헌학자였습니다. 독일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민담을 모았고요. 이 민담에 담긴 언어와 문헌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내용을 바꾸지 않고 출판을 했던 겁니다. 민담이 세긴 하지. 그리고 그 후로 45년 동안 7번의 보완과 수정이 있었다고 하고요. 훗날 이 D사에서 이 이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름답게 포장, 우리가 아는 동화 또 애니메이션으로 전하게 된 거죠. 무지막지하게 각색을 했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금서는요.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널리 읽힌 책, 바로 군주론입니다. 아, 군주로.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피렌체 역사가이자 정치 이론가 마키아벨리가 1513년에 저술한 책으로요. 군주가 어떻게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저거는 이제 사실은 제국주의에서 잘못 사용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논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죠. 오, 안해. 쉽게 말하면 막강한 군주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아니 오늘 나온 19개의 책 중에 두 번째로 읽은 책이 나왔네요. 둘리 다음에 두 이거. 번째로 들은 책입니다. 현재는 일명 리더십 안내서로 통하며 전 세계 CEO들의 필독서가 된 이 책. 그런데 말입니다. 1559년 교황청에서는요. 가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적당치 않은 악마의 사상입니다. 교황 파울루스 4세가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근데 악마의 책으로까지 할 건가요? 이게 왜 교황청에서 이렇게 예민했던 거죠? 마키아벨리가 살던 시기에 이탈리아는 분열된 도시국가 형태로요.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룬 프랑스와 스페인에게 잦은 침략을 당했는데요. 마키아벨리는 이를 막기 위해 강한 통일 국가를 형성할 현실 세계 군주의 모습을 군주론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특히 교황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군주론 제11장인 교회형 군주국. 내용을 살펴보면요. 교회형 군주국은 인간의 마음이 감지할 수 없는 초월적 권능에 의해서 다스려짐으로 논의하는 것을 삼가겠습니다. 이 국가들은 신에 의해서 세워지고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검토하는 것은 오직 오만하고 경솔한 인간의 처사가 될 것입니다. 교회 권력을 청산하지 않으면 이탈리아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사실 그 당시 중세시대면 가장 막강한 권력이 교회 권력인데 그렇죠. 여기에 반기를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교황청 입장에서 우리 뭐 조선 얘기도 했습니다만 영모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군주론에 대한 논란은 이뿐이 아닙니다. 군주론 제15장을 보면요. 악덕 없이 권력을 보존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그 악덕으로 인해서 악명을 떨치는 것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이에 프랑스인들은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현실주의 정치를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부르며 비난했고요. 훗날 러시아의 황제 예카테리나 2세, 독일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금서로 지정, 인간성을 파괴하려는 괴물의 저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독재자들이 좋아했다고 해요. 히틀러, 무솔리니가 이 책을 즐겨 읽어서 군주론이 독재자들의 교본, 후본으로도 이름이 널리 알려졌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군주론을 찬찬히 읽어보면 독재를 찬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통해 최초로 정치와 윤리, 도덕을 분리,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군주, 리더의 상을 제시했는데요. 군주론은 더 이상 악마의 책, 금서가 아닌 CEO들의 필독서로 변모했습니다.